당신이 내 아내라도 어쩔 수 없어. 당의 결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 방송이 끝났습니다. 은희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붉은 램프가 꺼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3초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 PD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은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헤드폰을 벗는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단단한 군화 소리, 보이부의 그 특유한 리듬이었고 은희는 부스문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20년간 완벽하게 지켜온 모든 것이 저 문이 열리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고 목 언저리를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끈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섰고 그중 나이든 쪽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 동무, 잠시 동행하시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 최고의 아나운서가 당에서 표창장을 3번이나 받은 모범 방송인이 남편이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승진한 지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20년간 완벽하게 체제에 순응하던 여자가 단 3초의 침묵으로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3초가 휴전선을 넘어 남쪽까지 전달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양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고 은희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대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철민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이 반듯했습니다. 오늘 당 간부회의가 있어.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먼저 드시오. 은희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국물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 결혼한 지 22년이 넘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동무라 불렀고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철민은 현관문을 나서기 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다음 주 당 창건일 특집 방송 진행자로 당신이 내정됐다는 소식 들었소. 축하하오.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 문이 닫혔고 은희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고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등에 핏줄이 조금씩 도드라지기 시작한 게 보였고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전 10시 은희는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 대남방송국은 평양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나름 현대적이었습니다. 은희가 복도를 걷자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희 동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2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기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방송 준비실에 들어서자 민수 PD가 원고를 건넸습니다. 오늘 원고입니다. 평소와 비슷한 내용이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은희는 원고를 받아 훑어보았고 친애하는 남녀계 동포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세의 책동, 조국 통일의 위협, 괴뢰 정권의 만행. 20년간 수없이 읽어온 단어들이었고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입이 저절로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 동무. 오후 2시 30분 은희는 방송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이었고 책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와 원고를 놓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은희는 의자에 앉아 헤드폰을 썼고 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라는 뜻이었고 은희는 원고를 펼치고 마이크 앞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익숙한 자세였고 20년간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생방송 시작이었고 은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남녀계 동포 여러분, 오늘은 외세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해 벌이는 책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톤이었고 감정을 실대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방송 화법이었고 은희는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 벌이고 있지만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장들이 자동으로 흘러나왔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입술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30분이 흘렀고 방송이 끝났습니다. 붉은 램프가 꺼졌고 은희는 헤드폰을 벗고 부스를 나왔습니다.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은희 동무.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탈의실로 향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완벽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5살이었고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낯설었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은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대동강.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도시였고 낯익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동안 은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특별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희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은희 자신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철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빈집이었고 은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저마다의 삶이 저 불빛 안에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에서 오늘 읽은 원고를 꺼내 다시 펼쳤고 어둠 속에서도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외세의 책동, 괴뢰 정권, 조국 통일. 20년간 읽어온 단어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고 마치 다른 언어로 쓰인 것처럼 멀게만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고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준비실 문을 열었을 때 민수 PD가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은희 동무. 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고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특집 원고가 있다고 해서요. 민수는 원고를 건넸고 표지에는 대남 특별방송 마이너스 변절자들의 실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고 친애하는 남녀계 동포 여러분, 오늘은 조국을 배신하고 괴뢰 정권의 앞잡이가 된 변절자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계속 원고를 넘겼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남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강조하는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근 남조선 괴뢰 방송에 출연한 김선영이라는 자는 과거 우리 공화국의 방송인이었으나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반역자입니다. 김선영.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은희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원고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선영 선배였습니다. 3년 전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선배 아나운서였고 은희보다 5살 많았지만 항상 후배들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 날 방송국 전체 회의에서 반역자 김선영의 추악한 배신 행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난했고 은희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선배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고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선배가 했던 말을 은희야, 너는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은희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선배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방송 부스를 나서며 돌아본 그 눈빛.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었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희 동무 괜찮으십니까? 민수의 목소리에 은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계속 읽어내려갔고 김선영이 남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실상을 폭로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 변절자는 조국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일삼으며 괴뢰 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덮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원고 언제 방송하는 겁니까? 은희가 물었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특집 방송입니다. 당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이 원고를 읽는 순간 어디선가 선영 선배가 이 방송을 듣게 될 것이고 후배의 목소리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후가 되었고 은희는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방이었고 은희는 원고를 펼치고 낭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남녀계 동포 여러분.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김선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떨림은 계속되었고 은희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나왔고 은희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고 마치 시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수도를 잠갔고 거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이었고 눈가의 주름이 평소보다
깊게 보였습니다. 문득 선영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얼굴이었고 방송 부스에서 나오며 후배들에게 손을 흔들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남한 방송에 나와 북한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은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었소? 네, 원고 연습 때문에요.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고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특집 방송 잘 준비하시오.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군. 철민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고 은희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중요한 방송이라고 하오. 당신이 맡게 돼서 다행이오. 철민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은희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고 유리가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은희가 말했고 철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배신자는 배신자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은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동무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김선영 동무를요. 은희가 물었고 철민은 신문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소? 당이 판단한 일이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선영 선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결연함이 담긴 그 눈빛이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았고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고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평양의 밤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선명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선영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은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방송국에 출근하고 원고를 읽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고 마이크 앞에 앉을 때마다 숨이 조금씩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 부스의 방음벽이 점점 더 좁게 느껴졌고 붉은 램프가 켜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은희가 방송국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비실 구석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였고 은희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희 동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고 차갑고 공식적인 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국가보위성입니다. 은희 동무의 여동생 박은숙 동무가 중국 국경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은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밀무역 및 조국 배신 기도 혐의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가족 면담은 당분간 불가하니 양해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은희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이었습니다. 은희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었고 함흥에서 작은 식료품 배급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별일 없다고 했는데. 은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방송국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평양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선전선동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 철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고 은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은희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은희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동무 은숙이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잡혔다고 밀무역 혐의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은숙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철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고 마치 업무 보고를 듣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동무는 선전선동부 과장이시고 당에도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이는 제 동생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은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희 동무.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의 결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소? 가족이라도 법은 법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가슴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이요? 은숙이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갔을 뿐입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이 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철민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은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무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은희가 물었고 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당의 사람이요. 개인의 감정으로 원칙을 어길 수 없소. 그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착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겁니까? 은희가 물었고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소. 당신이 변한 거요. 요즘 당신 방송 들어보면 예전 같지 않소? 목소리에 힘이 없고 확신이 느껴지지 않소? 그의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 질문이 은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철민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22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고 저는 제 동생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오. 이미 보이성이 개입한 사안이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은희의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언니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처음 배급소에 취직했을 때 기뻐하던 얼굴, 지난번 전화에서 언니 나 괜찮아라고 했던 목소리.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은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은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은희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함흥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은희와 은숙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숙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언니를 따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당에 충성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국경을 넘으려 했을까요? 아니, 정말 국경을 넘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구하려 했을 뿐일까요? 은희는 사진 속 은숙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미끄러졌고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고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방송국에 가야 했고 오늘도 원고를 읽어야 했습니다. 친애하는 남녘의 동포 여러분, 그 말을 또다시 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서 선영 선배가 보았던 것과 같은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숙이에 대한 소식은 끊겼고 은희가 보위성에 전화를 걸어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철민은 집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고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희가 방송국 준비실에 들어섰을 때 민수 PD가 새로운 원고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희 동무, 오늘 특집 원고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은희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특집 마이너스 탈북, 그 비참한 종착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받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고 예상했던 대로 잔혹한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남녘의 동포 여러분, 오늘은 조국의 품을 떠난 자들이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고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탈북자들을 이용해 우리 공화국을 모욕하지만 정작 그들은 남한 땅에서 차별받고 빈곤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다 생을 마감합니다. 원고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겪는 취업 차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상세히 묘사했고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통계까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대가는 이처럼 혹독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이방인으로 떠돌다 쓸쓸히 죽어갑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고 원고 용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압록강을 넘으려다 체포된 반역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남조선의 허황된 선전에 속아 조국을 버리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경수비대의 철통 같은 경계로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었고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숙이가 떠올랐고 어디선가 교화소 독방에 갇혀 있을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 원고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은희가 물었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선전부에서 직접 내려온 원고입니다. 수정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덮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언제 방송하는 겁니까? 오늘 오후 3시 특집 방송입니다. 전국 동시 송출이고 대남방송도 함께 나갑니다. 전국 동시 송출이라는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함흥도 포함될 것이고 은숙이 수감된 교화소에도 방송이 송출될 것입니다. 동생은 독방에서 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탈북자들을 비난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언니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할까요? 은희 동무 괜찮으십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신데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민수는 의자를 당겨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은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보이성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고가 힘드신 겁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 은숙이도 듣게 될 겁니다. 교화소 어딘가에서 언니 목소리로 탈북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 동무, 저도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주변을 다시 확인하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제 처남도 작년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소식이 끊겼고 아내는 아직도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은희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동무도? 네, 그래서 이런 원고를 다룰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편집하는 이 방송이 어디선가 처남에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준비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깼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 은희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동생을 배신하고 선배를 비난하고 거짓말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은희는 원고를 다시 들어 올렸고 문장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연습실에 가봐야겠습니다.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십시오, 은희 동무. 연습실로 가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원고를 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아무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은희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펼치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남녘의 동포 여러분. 목소리가 나왔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국의 품을 떠난 자들이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이 계속되었지만 조국을 배신한 대가라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은희는 원고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음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은희는 벽에 기대어 섰고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20년간 이 벽 안에서 살았습니다. 완벽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당이 원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 모범 방송인이 되기 위해.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숙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두 자매가 대동강변을 걷던 날 은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 하지만 그때의 확신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고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 말들을 읽어야 합니다. 전국에, 남한에, 그리고 어딘가 교화소에 갇힌 은숙이에게도 전달될 이 말들을. 은희는 원고를 꽉 쥐었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1시였고 2시간 후면 방송이 시작됩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 선배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눈빛과 닮아가고 있었고 은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은희는 부스에 앉아 원고를 읽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비참한 종착지를 읽을 때 은희의 눈앞에는 은숙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반역자들이라는 문장을 읽을 때는 손에 쥔 원고가 젖어들 정도로 땀이 났습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은희는 탈진한 것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고 조정실의 민수가 유리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은희는 방송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철민을 마주해야 했고 그 냉담한 얼굴을 보며 또다시 혼자 방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은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고 발걸음이 저절로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고 은희는 가끔 이곳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섰을 때 위쪽에서 담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고 민수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은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희 동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은희는 계단을 올라가 민수 옆에 섰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저녁 해가 대동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은희의 가슴은 무거웠고 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수가 담배를 비벼 끄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은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여러 번 손이 멈췄습니다. 제 처남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고 은희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동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미 한 번 물었던 질문이었지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지. 그 말에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처남이 왜 강을 건넜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은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누가 듣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제 아내는 밤마다 묻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느냐고. 저는 매번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 은희는 민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은희 동무는 어떻습니까? 민수가 물었고 은희는 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민수가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읽은 그 말들이 은숙이에게 들렸을 겁니다. 교화소 어딘가에서 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면서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은희가 말했고 그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민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지만 멀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했습니다. 은희 동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결심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은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남쪽에서 듣고 있는 정보기관에. 은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신호를요? 침묵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3초간의 침묵. 남쪽 정보기관은 대남방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 특히 정확한 시간의 침묵은 방송사고가 아니라 의도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 처남이 그랬다고 합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생방송 중 3초만 침묵하라고. 그럼 남쪽에서 알아듣는다고. 처남은 그렇게 해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저녁 풍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건물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3초였습니다. 고작 3초의 침묵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남쪽에서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구출합니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처남 편지에는 탈출 경로가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한으로. 은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중국, 제3국, 남한.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민수 동무도 함께 가실 겁니까? 은희가 물었고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원합니다. 처남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계단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왔고 은희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진실을 전하는 것. 그 말에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초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수가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3초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고 동맹이었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희가 말했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몇 걸음 내려가다 멈춰 섰습니다. 은희 동무. 네. 우리 모두 살아남읍시다. 그가 말했고 은희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후에도 은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초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평양이 보였고 은희는 자신의 인생도 이 도시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있었고 그 작은 불빛이 길을 밝혀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그리고 3초의 침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음 날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송에서, 어느 타이밍에 침묵할 것인지. 모든 것은 정밀해야 했고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을 진행했고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내면에서는 매일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12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3시 방송을 제안했습니다. 그날은 대남 특집 방송이고 남쪽에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신호가 전달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은희는 동의했고 그렇게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그날 아침 은희는 창밖을 보았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덮이는 이 풍경처럼 오늘 이후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아니면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철민은 일찍 출근했고 은희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삼키기 어려웠고 찬물을 마셨지만 목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8시였고 7시간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은희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동료들의 인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준비실에 들어섰을 때 민수가 이미 와 있었고 그는 은희를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원고입니다.
민수가 원고를 건넸고 은희는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원고 용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희 동무 괜찮으십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 2, 3. 3초를 연습했습니다. 숨을 참고 마음속으로 세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방송 30분 전이었고 은희는 방송 부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부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은희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고 은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부스 안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방음벽 마이크, 원고 받침대, 20년간 수없이 앉았던 그 의자가 있었고 은희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고 그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은희도 답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은희는 헤드폰을 썼습니다. 귀를 감싸는 헤드폰의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던 그 마이크가 오늘은 침묵을 전달할 것입니다. 은희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친애하는 남녀의 동포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익숙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고 중간쯤에 민수가 연필로 작게 표시해둔 부분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민수가 손을 들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고 은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친애하는 남녀의 동포 여러분. 목소리가 나왔고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의 책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고 은희의 입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표시된 부분까지 몇 문장 남았는지, 몇 초 남았는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훈련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의 책동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으며 까지 읽었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완벽한 침묵을 보냈습니다. 1초.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2초. 조정실에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고 그의 손이 조정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3초.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고 은희의 심장은 거의 멎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침착하게 원고를 이어갔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러한 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문장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은희는 원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붉은 램프가 꺼졌습니다. 방송이 끝났고 은희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실을 바라보았을 때 민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부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습니다. 3초의 침묵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다가왔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선 채 도망칠 수도 없었고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이제 조사실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요원 중 나이든 쪽이 은희 앞에 멈춰 섰고 차갑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 동무, 잠시 동행하시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요원들은 은희를 앞뒤로 에워쌌고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았고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방송국 출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요원이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5층은 선전선동부 간부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은희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요원들은 은희를 한 사무실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문패를 보았을 때 은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선전선동부 과장 리철민, 남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요원이 노크를 했고 안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요원이 문을 열었고 은희를 안으로 안내한 후 문을 닫고 물러났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철민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은희가 들어왔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은희는 그 자리에 선 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평양 시내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철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은희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은희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무엇을 할지 다 알고 있었소.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철민의 얼굴은 은희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는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3초의 침묵,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압니다. 은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민수 동무의 아내가 우리 부서 소속이요. 그녀가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받았소. 은희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철민이 당에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의 사람이요. 25년간 당을 섬겼소.
표창도 받았고 승진도 했소. 그가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당신의 남편이었소.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책상 서랍을 열었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중국 선양까지 가는 루트요. 화물차 운전사 연락처와 안전가옥 주소가 들어있어. 그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만경대 화물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가 있어. 민수 동무도 함께 갈 수 있어. 은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동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철민이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2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을 더 사랑했어.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어. 요즘 깨달았어.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눈빛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철민이 돌아섰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은숙이도 지키지 못했어. 남편으로서, 형부로서 실패했어.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흘 전 풀려났소. 철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했소. 중국 쪽으로 이미 넘겼소. 지금쯤 연변에 도착했을 거요. 안전하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내 모든 인맥을 동원했소. 뇌물도 주고 협박도 했소. 당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소. 철민이 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은희.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해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당의 사람이 되려고 했소. 하지만 밤마다 당신의 얼굴이 보였고 당신의 슬픔이 느껴졌소. 그리고 깨달았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당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은희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동무. 우리 함께 떠나요.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오. 당에 보고하고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하오. 그래야 당신이 안전하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은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민이 은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당신의 흔적을 지워야 하오. 당신의 인사기록, 방송 녹음, 모든 자료를 폐기해야 추적이 어려워지오. 그가 은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소. 당의 사람으로 너무 오래 살았소. 이제 와서 도망칠 수 없소. 은희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동무, 제발.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하오. 철민이 은희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22년을 함께했지만 진짜 당신을 사랑한 건 어쩌면 오늘이 처음인지도 모르겠소. 그의 품이 따뜻했고 은희는 그 온기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철민이 먼저 몸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가야 하오. 시간이 없소. 내일 새벽이 지나면 모든 게 끝이오. 그가 책상 위에 봉투를 집어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정보가 들어있소. 운전사 이름, 검문소 통과 방법, 중국 쪽 연락처 다 외우고 태워버리시오. 은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고 이것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당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요. 아내의 탈북을 막지 못한 죄로. 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직이 해임되고 추방될 거요. 어느 탄광으로 보내질지 모르겠소. 그런데도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소. 철민이 은희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내가 볼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자유로운 땅에서 웃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무. 미안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소. 철민이 은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시오. 민수 동무가 기다리고 있을 거요. 그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새벽 절대 늦지 마시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소. 은희는 문 앞에 섰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동무. 은희가 말했고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고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은희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은희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은희 동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이부가 데려가는 걸 봤는데. 은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방송국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공원 벤치는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털어내고 앉았고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가방 속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준 겁니다. 내일 새벽 탈출 루트가 담겨 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과장 동무가요?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오늘 방송도.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셨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리 과장 동무는 여기 남으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겁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에 쌓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만경대 화물 집결지에서 만나기로 하시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평양의 거리가 지나갔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45해를 살아온 이 도시를 내일이면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빈 집이었습니다. 은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고 철민의 필체였습니다. 은희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만경대 화물 집결지 서쪽 끝. 낡은 파란색 트럭이 기다릴 것. 운전사 이름은 장명철. 이 이름을 대면 됨. 화물칸 쌀가마니 뒤 공간에 숨을 것. 압록강 철교 검문소 통과 시간 오전 6시. 담당 경비병 박성호에게 장명철이 인사 전한다고 말할 것.
통과 후 중국 단둥 도착. 안전가옥 주소는 단둥시 진강로 237번지. 연락처는 86-415-285-xxx. 아모는 고향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은희는 메모를 여러 번 읽으며 외웠습니다. 장명철, 박성호, 단둥시 진강로 237번지. 숫자와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고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오, 은희. 자유롭게 사시오. 이 메모는 다 외운 후 태워버리시오. 은희는 종이를 꼭 쥐었고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고 은희는 메모지를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었고 철민의 필체가 불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태울 때 은희는 사랑하오, 은희라는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넣었습니다. 글자들이 검게 변하며 사라졌고 재만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고 7시간 후면 출발해야 했습니다. 은희는 방으로 가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했지만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양말. 서랍을 열었을 때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은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어린 시절 부모님과 찍은 사진. 은희는 사진 몇 장을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이 과거와 이어줄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돌아온 것입니다. 은희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철민은 눈을 털어내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남은 반찬과 따뜻한 국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22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밥을 먹었고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숟가락을 들 때마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 외우셨소? 철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다 외웠습니다.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메모는 태웠고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소. 그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새벽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가방도 작게, 돈도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소. 알고 있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동무도 조심하십시오. 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소. 이미 각오했소. 그가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눈은 멈췄고 밤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별들 보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 가는 곳에서도 같은 별이 보일 거요. 가끔 별을 보며 나를 생각해 주시오. 은희는 철민의 옆에 섰습니다. 동무, 정말 함께 갈 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소. 철민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많이 남았소.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철민이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주무시오.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철민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은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철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못 주무셨습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어차피 잘 수 없었소. 철민이 일어섰습니다. 배웅하러 가겠소.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은희가 말했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까지만이라도.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은희는 신발을 신었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철민이 은희를 껴안았습니다. 행복하시오, 은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철민의 품이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그 온기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철민이 먼저 몸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가시오. 늦으면 안 돼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을 때 뒤돌아보았습니다. 철민이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희도 손을 들었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눈은 멈췄지만 바닥은 얼어 있었고 조심히 걸어야 했습니다. 만경대 화물 집결지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은희는 걷기 시작했고 매 걸음마다 과거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 쌓인 길을 비추고 있었고 은희의 발자국만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은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꼭 쥔 손에서 땀이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한번 뒤를 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고 철민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20분쯤 걸었을 때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걸음을 늦췄고 골목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갔고 화물칸에는 군용 물자로 보이는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지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희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경대 화물 집결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공터였고 여러 대의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서쪽 끝으로 향했고 철민이 말한 대로 낡은 파란색 트럭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50분이었고 10분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트럭 근처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민수와 그의 아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희 동무. 민수가 조용히 불렀고 은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서 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늦지 않으셨네요. 민수가 말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사는요?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곧 올 겁니다. 세 사람은 트럭 그늘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은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결지는 조용했지만 언제 누가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떨고 있었고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소? 곧 끝날 거요. 정확히 4시가 되었을 때 남자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럭으로 다가오며 주변을 살폈고 은희 일행을 발견하자 멈춰 섰습니다. 누구시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명철 동무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내가 장명철이요. 리 과장 동무가 보낸 사람들이겠군. 그가 트럭 뒤로 가서 화물칸을 열었습니다. 빨리 타시오. 시간이 없소. 화물칸 안에는 쌀가마니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뒤쪽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올라갔고 아내를 끌어올렸습니다. 은희도 뒤따라 올라갔고 장명철이 밖에서 가마니를 더 쌓아 입구를 가렸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검문소 통과할 때까지는 숨도 크게 쉬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가 가만히 사이로 들렸습니다. 압록강까지 3시간 걸리오. 잘 버티시오. 화물칸 문이 닫혔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간이 너무 좁아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은희는 가만히에 등을 기대고 앉았고 옆에서 민수 부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엔진이 걸렸고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 속에서 은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45해를 살아온 도시가 20년간 일한 방송국이 그리고 철민이 있는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가방 속 사진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것만이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무슨 풍경이 지나가는지 볼 수 없었지만 도로의 상태로 대략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탄했던 길이 점점 울퉁불퉁해졌고 산길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오르막을 오를 때는 엔진 소리가 거칠어졌고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빨라져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검문소인 것 같았고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멈췄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신의주 쪽 배급소에 쌀 배달하러 갑니다. 장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류 보여주시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화물칸 열어보시오.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고 은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발소리가 뒤쪽으로 다가왔고 화물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가마니밖에 없군. 경비병이 중얼거렸습니다. 가마니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은희 바로 앞 가마니가 흔들렸습니다. 은희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됐소. 가시오. 문이 다시 닫혔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은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민수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민수가 아내를 달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였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트럭의 속도가 느려졌고 강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압록강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은희는 가방 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철민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을 대면 된다고 했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압록강 철교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고 긴장된 대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신분증과 통행증 보여주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장명철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화물은 무엇이오? 쌀입니다.
신의주 배급소로 가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어둠 속에서 민수의 손을 찾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도 은희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서 땀이 났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화물칸 검사하겠소.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명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박성호 동무께 인사 좀 전해주시겠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성호 동무요? 네, 제가 그분께 신세를 졌거든요. 잘 지내신다고 전해주시오. 긴 침묵이 흘렀고 은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라면 내 이름인데.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소개요? 리 동무 소개입니다. 장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은희의 심장은 거의 멎을 듯 했습니다. 알겠소.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칸 검사는 됐소. 가시오. 손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차단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교 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래쪽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고 철교를 완전히 건넌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더 갔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명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오시오. 이제 안전하오. 은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눈이 부셔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수 부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은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압록강 철교가 보였고 그 너머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장명철은 세 사람을 단둥시 안전가옥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기다린 후 브로커를 통해 제3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고 그 과정은 끝없는 두려움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철민의 얼굴을 떠올렸고 은숙이를 만날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은희는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은희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음벽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고 마이크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목소리 방송 진행자로서 은희는 매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끝났고 은희는 헤드폰을 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희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작가가 인사했고 은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이곳에서는 동무가 아니라 선배였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챙기고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선 풍경이었고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놓인 편지가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편지였고 은숙이가 보낸 것입니다. 은희는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언니, 식당이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이제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언니도 꼭 한번 놀러 오세요. 토론토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은숙이의 글씨는 여전히 동그랗고 귀여웠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고, 은희 선배님, 다음 주 처남 만나러 갑니다. 2년 만에 상봉이네요. 정말 기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IT 기업에 취직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고, 곧 처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철민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은희는 여러 경로로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은희가 탈북한 직후 철민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당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어느 탄광으로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은희는 매일 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철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별들 보이요? 당신이 가는 곳에서도 같은 별이 보일 거요. 가끔 별을 보며 나를 생각해 주시오. 은희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동무. 매일 밤 이 별을 보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결혼사진이었고 젊은 시절의 철민과 은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미래가 밝을 거라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사진 속 철민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동무도 자유로워졌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가져온 원고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방송할 내용이었고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은희는 원고를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3초의 침묵,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삶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하게 만든 그 3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물론 그리움은 남았습니다. 철민에 대한 그리움, 평양에서의 삶에 대한 향수,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 무게라는 걸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는 일찍 일어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강변에 섰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물은 서해로 흘러가 어쩌면 압록강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학을 꺼냈습니다. 직접 접은 것이었고 안에는 짧은 메시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철민 동무 사랑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은희는 종이 학을 강물에 띄웠습니다. 종이 학은 물살을 타고 천천히 떠내려갔고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을 것이고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침묵으로 시작한 자유였지만 이제는 목소리로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희생한 철민을 위해. 3초의 침묵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가슴 속에서, 한강의 물결 위에서, 그리고 저 멀리 북녘 땅 어딘가에서 자유와 사랑, 희생과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한, 강물이 흐르는 한, 그리고 누군가 기억하는 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초의 침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안전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수능과 저항 사이에서,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은희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민수가 있었고 은숙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철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체제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남편.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은희의 자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이별을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도 북녘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3초의 침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